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평장 최경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세부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봉지욱입니다. 예. 봉지욱 기자가 오늘 김기현 변호사가 오늘 못 와서요. 예. 주로 이제 땜빵으로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네. 땜빵이 되어야만 하는 날에는 봉지욱 기자를 황급히 제가 전화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도 꽤 만만치 않게 많아서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금요일 날에도 제가 몇 개 뉴스를 못 전해드려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오늘 최대한 같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나온 것 중에 중요한 뉴스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계엄 당일 오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울산에 오후 일정이 있었는데 울산에 오후 일정 있고 울산에서 저녁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네. 뭐 급하게 올라왔다고. 저녁 만찬을 취소하고 그냥 KTX 타고 올라왔다. 네. 그래서 계엄을 미리 알았다. 요게 이제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확실히 이렇게 좀 잡아놓고 그러면 뭐가 나오네요. 예, 구속을 하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이상민과 한덕수가 또 전화를 했었거든.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한덕수는 또 추경호한테 괜찮다라고 또 이렇게 통화를 한 17분 정도 했었죠. 계엄 당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호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당사로 다 모이자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민이 먼저 알았다.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이상민이 먼저 알았다. 그러면 한덕수는 언제 알았을까? 그리고 한덕수는 뭐 언제 알았든지 간에 뭐 이상민보다 좀 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국무회의를 알리바이용으로 이용한 형식적 알리바이용으로 이용할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딱딱 짜맞춰지고 있는 그런 중간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봉지욱 기자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서 계엄을 도대체 언제 알았냐? 12월 3일에 할 것을 뭐 며칠 전에 알았냐? 당일에 알았냐? 예. 대부분은 이제 다 끌려가서 국무회의 현장에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당사자의 거짓말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윤석열이 그거는 파면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죠. 파면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특검 수사 상황에서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계엄을 당일에 이제 장관이니까 미리 귀띔해서 알았다 이게 죄가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로 죄가 될까?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갖췄구나. 왜냐하면 안 부른 장관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송미령 같은 사람들은 네. 안 불렀으니까 지금 연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배제하고 야, 우리끼리 맞춰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은 아예 국무회의 개최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한덕수나 이상민이가 이상민은 또 본인이 율사 출신이니까 그렇지. 법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윤석열은 아마 박정희의 유신 헌법 기반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을 텐데 예. 이상민 제가 볼 때는 한덕수보다도 이상민이 이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멤버들을 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다 불렀다가 만약에 부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명만 부른 게 아니고 13명을 불렀는데 11명이 모여지니까 바로 그냥 개최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2명이 필요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알리바이만 만들고 우리는 빨리 이거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뭔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게 사실상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점을 그렇지.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저기는 저기고 추경호 같은 경우에 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추경호는 왜 저렇게까지 협조했지? 미리 알았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국민의힘 정당 예산 100%입니다. 이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근데 왜 그렇게까지 추경호가 위험을 무릅썼지라고 생각해 보면 공교롭게도 계엄 좀 전에 추경호가 정치자금 20억을 받았다는 관련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까먹었네. 네. 추경호가 20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것을 홍준표의 오른팔 이름이 뭐였지? 박재기였나?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명태균이 이야기하는 정확히는 박재기와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 이 대화하는 그 녹음 파일이 나와요. 그 기사 있었거든요. 한번 그게 당시에 띄워주시면 민주당이 이걸 좋을 것 입수해서 같아요. 공개를 하는데 예. 추경호가 아마 그 제 기억에 칠곡 군수인가 지금 현재 군수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예. 그분한테 뭐 받았다고 군수는 안 됐구나. 제가 기억이 가물었는데 하여튼 그 지역의 유지한테 공천헌금 20억 원을 받았잖아. 이번에도 받아내야 돼. 저게 명태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태균 녹취록과 별개죠. 명태균이 나오는 건 아닌 걸로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홍준표의 측근을 김태열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이 만나서 자기가 박재기와 나눈 대화를 아마 명태균한테 들려주는 녹음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20억 얘기가 나오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2022년일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번에도 우리가 좀 해먹어야 돼. 라고 하더라. 근데 추경호 몰래 우리가 다 못하니까 적당히 나누자는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예. 추경호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불법 정치자금을 넘어서 공천 헌금이니까 공천 헌금 수사를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던 상황이었다. 그게 아니고서야 추경호가 공무원 저기 아닙니까? 출신 아닙니까? 기재부 공무원. 기재부 차관인가 했죠. 그러니까 네. 기재부 공무원 정통 관료 출신인데 이런 무모한 리스크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협조하는 이유는 동기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동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추경호는 충분히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이해가 가능한데 한덕수나 이상민은 원래 나쁜 관료, 나쁜 인간이었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거든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본인 스스로가 보수 인사라고 하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헌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한국 사회가 퇴보합니다. 이거는 반동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이렇게 말할 그런 메타인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보시면은 메타인지가 없다. 네. 한국 관료에는 25년 4월에 네. 최상목 대대가 인사발령을 내잖아요. 그래서 몇 공공기관장들이 다 발령 나지 않습니까? 근데 25년 4월에 기관장 발령 나는 사람은 그 6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렇지. 가면서 어떤 기분일까요? 나 이전 이긴다고 생각하고 간다니까요. 그래? 네. 그래서 이긴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지니까 갑자기 낯빛이 흑빛이 되고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외부에서 공공기관장 간 사람이 네, 그분들이 다 기재부 공무원들 출신이잖아요. 어쨌든 그 소위 말해서 민심을 제한적으로 접하는 그런 위치로 가면 갈수록 이런 메타인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안에서 본 거랑 밖에서 본 거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제가 아는 모 지인도 25년 4월에 매우 기분 좋게 왔는데 선거 지니까 질 줄 몰랐다. 진짜? 네. 25년 4월 같은 상황에서도 질 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계엄 내란 이 상황이 3개월, 4개월 지속이 됐는데도 질 줄 몰랐다. 국민의힘이 이길 줄 알았다. 네. 진짜 머리가 썩었구나. 아니 근데 40% 나오고 김문수가 이준석이 9% 나왔잖아요. 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전환길 되게 우습게 봤는데 전환길이 하는 걸 보시면 전환길을 품은 자가 대통령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전환길이가 유튜브에서 아직도 나는 우스워. 아니 유튜브에서 슈퍼챗도 얘가 거의 상위권이에요. 계속 전환길이가. 전환길은 사실 인상만 봤을 때는 약간 북한 느낌 아닙니까? 예, 약간 북한 탈북 느낌 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또 북한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보수 그러니까 극우 애들의 논리에 따지면은 예전에 얘들이 항상 진보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간첩을 만들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저 사람이 진짜 저 남한 사회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려온 저게 아닌가? 근데 저게 먹히니까 이게 되게 의아한 거죠. 그렇기는 해요. 근데 불쌍한 거. 그렇기는 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극우의 그 슈퍼챗을 보내는 분들 네. 네. 예전에 한번 추정 60분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달동네에서 힘들게 그런 분들 일용직해서 벌어서 네. 거기다 또그 노인분께서 한 60대 후반 70대 이분들께서 거기 자기도 살기 힘든데 일부를 또 보내더라고 이런 전환길 같은 애들한테. 아니 대기업 회장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부자들도 있고 뭐 네. 기업들도 있고 하겠지만 음.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 부분이. 예. 그렇죠. 황당한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봐도 계속 이분들은 생각이 저거가 이번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람을 잡는구나 모욕을 주는구나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CCTV 오늘 법사위 위원들이 가서 국힘 의원들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가지고 이제 CCTV 열람을 해봤는가 봐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1차 때, 2차 때 전부 다 속옷 차림으로 저항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측 주장으로는 다쳤다고 하는데 다친 것 같지는 않더라. CCTV상 보니. 그리고 저는 좀 특별하게 봤던 게 반말을 거의 다 했다. 반말을 했다. 그거를 아주 특별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말하면서 속옷 차림으로 어떤 거대한 몸집에 그리고 하얀 살결의 사람이 저항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최강욱 의원이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목욕탕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목욕탕 이야기? 아크로비스타? 사실은 그 자리에 최강욱 의원이 아크로비스타 그 목욕탕 이야기 들은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로 아크로비스타를 사는 기업인이야. 2019년부터 거기에 사셔. 네. 근데 그 기업인이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중앙지검장인지 뭐 검찰총장인지 그때 네. TV에서 많이 보는 분이 사람도 거의 없었대요. 네. 목욕탕에. 쑥 들어왔대. 윤석열 씨가. 네. 아주 살갗이 하얗고 거대한 분이 들어왔대.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이분이 뭐 이렇게 키가 큰 분이 아니야. 에? 봉지욱 기자처럼 애들 딱 이렇게 생각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나가라고 있다는 거야. 뭐 아크로비스타 목욕탕이 그렇게 크지 않대요. 예, 그냥 대중 목욕탕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나가라고 하고 거기에서 어프 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영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목욕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없는 사람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도 가끔 이제 사람 없을 때 냉탕에서는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냉탕이었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온탕에서 그랬다는데? 온탕에서 따뜻한 물에서도 그 짓을 하는 거는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술이 깨나? 술꾼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온탕에서도? 근데 이제 이미 대선 2021년, 2022년 대선 후보 때 네. 여러 가지 쩍벌이랄지 KTX에서 앞자리에 다리 올려놓고 있었고 그랬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네. 그 고발사주 사건, 채널A 사건 관련 보고를 하러 갔을 때도 검찰총장실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자기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미쳤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애티튜드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조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주폭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술 많이 먹고 주폭. 네, 주폭. 주폭. 이게 조선일보가 지은 말이에요. 주폭. 그래서 전 옛날부터 주폭이라고 했는데 구치소 안에서 옷 벗고 이렇게 한 게 전형적인 주폭의 이게 주폭이 경찰서에 잡혀가면 유치장에서 주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조선일보 옛날 기사 보면 윤석열의 이 행동이 옛날 주폭들 사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네. 네. 주폭이다. 근데 사실 책상 위에다 본인 다리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 한동수 판사님만 당한 게 아니고 그거는 밑에 있었던 검사들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된다 계속 진행시켜라 그런 말들을 밑에 있는 검사들도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는 거의 그 사람이 하는 그 불문 그냥 항상 하는 행동이야. 여 책상 위에다가 구두 신은 채로 다리 올리고 구두도 아니고 뭐 슬리퍼 신은 채로 다리를 올리죠. 평소에는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사무실에서는 뭐 그런 식의 행동을 늘 하고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유명해요. 이렇게 이제 텅 비어 있는 그 회의실 그여서 브리핑 하잖아요. 브리핑을 하는데 여기자들이 들어가서 질겁을 할 정도로 막 어디를 막 긁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있는데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황당한 거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오늘 음. 법사위원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게 여성분인데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속옷 차림으로 봤지.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네. 봤기 때문에 저게 봤지.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도 않고 예. 평생 저걸 안고 가는 트라우마로 지금 한 거죠. 뭐 김용민, 뭐 당경태 남성분들의 그런데 이 여성분들은 국가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간의 민낯을 봤는데 예. 이걸 공개하지도 못하는데 나만 봤어. 그 스트레스가 진짜. 아니 근데 이거를 CCTV를 공개 일반인도 뭐 보도록 그 언론사에다가 공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뭐 그냥 넘어가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불법 행위랄지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조금 골치 아픈 것 같기도 한데 공개 비공개 여부에 관해서 근데 딱 그렇게 봤을 때 보수적인 분들이랄지 주변에서 만나시는 돈 많은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재명 정부 뭐 욕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주 큰 관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관심 없다?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신속하게 이 사건과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 내란이? 그 다음 스텝이 아닐까.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고. 1심 재판이라도 빨리 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오래 질질 끄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불만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네. 들어요. 아니 이거를 뭐 민주당에서 공개하거나 법무부가 공개할 필요가 없고요.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하자고 그랬잖아요. 김계리를 주면 됩니다. 김계리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라고 해서 법무부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김계리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러네. 김계리가 국회 와서 공개하면 되죠. 그러네. 예. 예. 줄릴리 님이 온탕 수육 이야기도 하셨고 전종환 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지난해 비상계엄이 조기 진압되는 걸 보면서 한국에 두 번 없을 기회가 생겼을까 생각했는데 좀 더디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뭐 어떤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도 저거 분명히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계속 난리치는 거를 보면 권성동 의원이 이 페북에 올린 글들을 보면 그 주장은 이거예요. 권성동 씨의 주장은 나는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거다. 그러니까 큰절을 한 게 예의를 갖춘 거고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불법이 아닌 그냥 노력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체포 특권도 포기했고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계속 그런 글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14시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뭐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결코 없다. 한학자 촌재님의 입장문도 비슷합니다. 예.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대독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혹시 그거 봤어요? 제가 공개한 통일교 영상? 그 뭐 술잔 와인병 나오고 그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장인수 기자 나왔을 때 한 거 아니에요?
한학자 총재가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보시죠. 한 번 더 보고 싶죠.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한꺼번에 좀 모아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 다른 영상도 있거든요. 이거를 보는 분들한테 제가 왜 이제 그때 금요일 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한학자 총재님 하면서 극존칭을 쓰고 뭐 과도하게 이렇게 경어를 쓰잖아요. 그 탐사보도 기자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동영상을 입수를 했을 때 처음에 공개를 어디까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는 거는 내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는 했기 때문에 공개한 걸로 우리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끝났는데 내부자가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고발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제 느껴질 때 엄청난 이제 모욕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러면 이제 내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색출하거나 뭐 이러는데, 한두 개의 방어 수단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느낌을 갖도록 몰아붙일 필요는 1차 공격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총재님이라고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철저하게 내부자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한학자 총재에 관해서는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금요일 날 보신 분들은 왜 저러지라고 이게 하도 어처구니 없는 영상이어서 보시면, 봉지욱 기자도 처음 보시면, 그리고 최상국 대표도 아마 처음 보시면 웃길 겁니다. 한번 보시죠.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그런데 2년 후에 2차 대전이 종료되므로 이 나라는 민주화 공산으로 갈렸어. 6.25 동란이 일어났어.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동란에 유엔의 16개국 이상이 와서 젊은 피를 흘렸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 알아야 돼, 이 민족이. 하늘이 보아서야, 하늘이 보아서. 누구 때문에? 독생녀 때문에. 이 민족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 하늘을 말해주는 사람이 독생녀 홀리모더하니야. 알겠나? 네. 독생녀는 혼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독생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외동딸 성모 마리아 같은 존재입니다. 예. 이거 완전 충격받았는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생녀 43년에 태어났는데. 예. 43년에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펄펙하네요. 하나님의 외동딸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유엔 16개국이 온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하나님의 외동딸이라는 걸 좀 입증해야 될 그 필요성이 조금 있는데, 재밌네요. 그런 교리였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큰절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권성동 씨가? 자기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네. 예의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네, 오늘 여기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학자를 2번 만나서 예. 쇼핑백을 2번 다 들고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권성동은 지금 특검에 가서 진술하기를 만난 건 맞는데 2번째 만났을 때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절을 했다는 걸 인정을 했다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절하진 않죠. 누가 처음 만난 네, 사람한테 그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한 거죠. 이거는 지금 2022년 2월 얘기잖아요. 대선 한 달 전. 그렇죠. 대선 한 달 전에 그 전에도, 그러니까
관계를 보면 이전부터 이미 관계가 유지돼 왔고 만나면 의뢰 절을 했던 것이죠. 처음 만났는데 절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쇼핑백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절을 합니까? 그렇지. 대선 자금이 뭐 예를 들면 10억, 100억 줄지도 모르고 물건이 확실하지 않은데 다짜고짜 절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얘기됐던 것이 있고 그 얘기됐던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한학자와 권성동은 관계가 이어져 왔음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니 이 추측이 맞는 것 같은 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전두환한테 세배하러 갔던 기자들이 많았거든. 그렇죠. 90년대까지도 그런 기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입사가 95년인데 90년대 말에도 갔었다는 인간들이 있었어. 예? 근데 그 인간들이 가면 그때 그러니까 뭐 80년대부터 100만 원을 줬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세뱃돈을 줬겠죠. 세뱃돈을. 네. 그러니까 갔단 말이지. 큰절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 근데 가는 인간만들만 갔거든. 전두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작년에 전두환한테 갔던 사람은 아. 그 기자는 올해 세배를 해도 그만큼 주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절을 한 거죠. 맞아. 충분히 한학자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을 수 있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지금 한학자의 그 라스베가스 도박 혐의에 대해서 춘천 경찰서가 그 수사를 해왔다는 거잖아요. 이미 내사만 3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내사만 3년 가까이 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 시각에 저희 그 뉴스타파 전혁수 기자가 이거 잘 알더라고요. 그 전혁수가 취재를 상당 부분 했는데 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보도할 때가 됐어요 보니까. 예. 제가 있었다면 바로 보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언론에서 무슨 춘춘가에서 그러니까 뭐 월간지인지 주간지인지에서 거의 탐사 보도 수준으로 한학자를 분해를 해놨대요. 그 도박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또 통일교를 네. 뭐 네. 추적 보도를 그리고 잘하잖아. 또 네네네. 아. 장부까지 있대요. 장부까지 있고 하는데 이게 어찌됐든 춘천 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첩보가 아마 그 통일교 내부자 제보였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부자 제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었는데 내사에서 왜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을까? 권성동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른 거죠 수사를. 음. 수사를 누른 거죠. 이거는 수사를 오랫동안 눌러왔고 누른 상태에서 그 정보를 통일교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쓸모가 있으니까 저기서도 쇼핑백을 주고 하는 거죠. 쓸모가 없으면 그런 걸 줍니까?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추정이 맞네. 왜냐하면은 그 전부터 있어왔던 라스베가스 사건을 4년 동안 내사 상태로만 묶을 수 있었던 힘 중에 어쩌면 권성동도 있었고 그 권성동이 있었다면 권성동이 그렇게 묶어놓는 상황에서 한학자나 통일교 쪽에다가 내가 힘썼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줘야 뭔가 왔다 갔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24년 3월이었습니까? 그 2월이었습니까? 2월에. 그때 대선 때 그런 2024년이 아니라 2022년이지. 그렇죠. 2022년 2월 그 대선 앞두고 가서 인사를 한 게 첫 방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꽤 있구나. 맞네. 내사를 중지시킨 힘이 권성동이었다면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권성동은 구속이 돼야 마땅한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혹이 이건 구속 정도가 아니고 징역 한 10년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금액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일단은 특가법상 뇌물 1억 이상만 돼도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뇌물이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 기밀을 유출했잖아요. 아, 전달을 수사 기밀 했으니까 수사 기밀을 유출이다. 전달 혐의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강원랜드 빠져나간 식으로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 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근데 정확히는 강원랜드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그 정도로 많이 꽂아줬는데 권성동은 무죄 받고 권성동보다 그 적게 꽂아준 염동열 의원은 감옥 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확실히 검사 출신의 법 기술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한 데서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쭉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윤영호란 그 세계 통일교 본부장이 등장하고 더군다나 윤영호는 지금까지도 통일교 한학자 밑에 있었다면 아마 진술을 안 했을 텐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네. 윤영호가 팽당했잖아요. 그러네. 그래갖고 뭐 독립했다면서요. 네. 윤영호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서 전달한 돈, 그 만약에 진술 안 하면 권성동한테 줬다라고 안 하면 자기가 가진 게 돼요. 횡령한 게 되거든요. 배달 서고가 되면 윤영호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이런 뇌물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런 중간에 배달자들이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7억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7억 받아서 7억 줘야 되는데 2억 내가 먹고 5억만 주잖아요. 예.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땐 7억 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꿀꺽한 것도 얘를 줬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야 자기 범죄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권성동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뇌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좀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들어가려면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줬다라고 진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대선 자금이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폭발력이 엄청난 그렇지. 거죠. 대선 자금 끝나는 거지. 불법 국민의힘. 대선 자금으로 안 국민의힘 끝나는 그래도 거야. 신천지 동원 10만 명 뭐 가짜 당원 해가지고 뭐 그렇지. 홍준표가 돼야 될 거를 윤석열을 박건네 만약 이런 의혹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지금 특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봐준 거예요. 지금 압수수색하러 갔다 그냥 왔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이제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특검이 가서 국민의힘 서버 압수수색하면 서버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임의로 뭐 자료를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해도 삭제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일단 국민의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정말로 신천지 같은 가짜 당원을 대거 입당시켜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바꿨느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본인과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인해서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까는 걸 달았느냐. 서버에 다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국민의힘 당원 계시면 못 쓴대요. 그걸. 그렇지. 지금 뭐 보니까 한동훈의 부인의 장모의 뭐 다 있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실명 인증이 안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서버를 보면 실명 인증은 언제 했는지까지 지금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뭐 실명 인증 기관이야 제3자가 하겠지만 그렇지. 한 땡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두 글자가 서버 안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죠. 국민의힘 서버를 특검이 압수수색하면 일타 쌍피를 할 수 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한인섭 교수가 계속 지금 페북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글들이 있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이른바 이제 을사오적처럼 검찰 오적을 이야기를 했죠. 몇 명을 딱 타겟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한인섭 교수가 또 검사 일색의 법무부 인사를 했던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그런 법무부 장관 안의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법무부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봉지욱 기자가 검사들을 많이 상대를 해봤으니까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이 이른바 이제 개혁파, 온건개혁파, 그 다음에 이제 반개혁파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보면 어느 조직이나 이게 공무원 사회나 아니면 민간 기업이나 인사가 만사인 건 맞습니다. 시스템이란 것은 어떻게 만들어도 잘못된 인사가 되면 그 시스템을 또 그 허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검찰 개혁을 완벽한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면 양쪽이 다 말하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밑으로 할 것이냐 행안부 밑으로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중요하긴 한데 행안부 밑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주 나쁜 놈이 왔어. 아니면 중간 간부가 나쁜 놈들이 왔어. 못 막아요 그러면. 그렇지. 수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러니까 한국의 FBI 같은 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수사관들이 나쁜 마을 먹고 청탁을 받고 돈 받아 챙겨가지고 야 이제 우리 검찰 통제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사건 덮어줄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오히려 경찰이 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있지. 네, 그런 걱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 수사를 받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시 이 반부패 수사 일부의 부장들은 다 좌천이 됐어요. 강백신 부장검사나 그 전에 이준동 부장검사는 다 이제 고검 검사로 좌천이 됐는데 그 밑에 부부장급 밑으로는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심지어는 영전한 사람도 있어. 보니까 대검 검찰연구관을 갔더라고요. 우리 재판에 지금 제 재판에 그 나오는 그 검사가 이제 공소유지를 해서 수사 검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빨리 보이니까 네. 자기 사건이니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알아봤다. 코로나 끝났다. 아. 근데 우리 압수수색 영화 보면 이 양반이 나와요. 이건웅 검사라고 이건웅 검사라고 한상진 기자 집에 아마 갔던가 그 압수수색하러 저희 집에 오는 데는 근데 다른 자기 검사인데 얼굴이 화면에 거기서 비치는 게 검사들 다 싫구나. 마스크 쓰고 오거든요. 마스크 쓰고 그때 우리 마스크 안 쓸 때입니다. 근데 쓰고 오는데 지금도 제 법정이 되게 덥거든요. 지금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그 더운데 꾹꾹 참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양반이 대검 검찰 연구관 간 거 잘 간 거잖아요. 아직 간부 되기 전에 검찰 연구관 가면 바로 다음에 뭐 그렇죠. 부부장 달고 그렇죠. 부장하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친일파 청산할 때 야 친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돼? 일제 순사, 말단 뭐 순경 정도의 순사까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군수까지였잖아요. 군수. 그러니까요. 군수. 근데 그런 기준을 정하긴 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밑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이걸 다 솎아냅니까? 안 그러면 그 검사 2,000명 중에 한 그렇죠. 1,000명 가까이는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 수뇌부에 대한 인사겠죠. 수뇌부에 대한 인사. 근데 수뇌부를 그렇게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이문정 같은 사람을 100명을 앉힐 네. 수 있는 자원이 없을 것 그게 같거든. 없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럴 바에는 아예 이거를 공모직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 중에? 변호사 중에 할 수 있죠. 지금 변호사가 판사도 하는 판에 변호사가 지금 법조 일원에서 판사하잖아요. 김현장 있다 태평양 있다가 다 판사하고 지금 부장판사석에 앉아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죠. 검사들도 지금 외부에서 뽑았었어. 아니 국방부 장관도 양규백 의원이 뭐 군인 출신입니까? 현역 제대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맞죠? 예예예. 뭐 병장은 아니었어. 방위병이었어. 방위병이 네, 지금 내 국방부 기억에 방위병이었어. 방위병이 지금 국방부 장관 시대가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양규백 의원은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대통령 했는데. 네, 근데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았기 그렇지. 때문에 국방위원장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장, 공소청장 할 수 있는 거죠. 검사 출신 꼭 해야 됩니까 그거를? 공소청장을? 그 완전 그 발상의 전환을 해버리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네. 이문정 검사 말도 일리는 있죠. 지금 본인이 내부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저도 그 똑같이 동병상에 느낍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다 뽑아내가지고 할 사람이 또 없다는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네. 주요 보직은 그러면 아예 그 개방직으로 하자. 개방형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거에 뭐 한동수랄지 뭐 박은정이랄지 이런 사람처럼 오히려 내쳐지는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들어가려면 민간에서 많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많이 들어가야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지. 딱 하나 뭐 있으냐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개방형 그 공무원이었습니다. 개방형직이라고 하죠. 외부의 민간 변호사나 이 사람들이 와서 황희석 국장이 그 인권국장 아니었나요? 황희석 거기. 근데 그러지 말고 아예 장을 민간의 개방형직으로 하든지, 예? 뭐 검사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 판사 출신도 있고, 아니면 그 두 법조 경력은 없지만 대학 교수도 뭐 오랫동안 뭐 법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국회 법사위에서 뭐 예를 들면 꼭 판검사 출신이 법사위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청래 위원장 판사 출신 아니 검사 출신 아닌데 그렇지. 법사위원장 했고 탄핵소추 이끌었고 당 대표까지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이걸 지금 법무부가 맞네 뭐 행안부가 맞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이 저는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하자는 게 본인이 주재하게 살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검찰한테 혹독하게 당한 게 본인이에요. 그렇지. 예. 저는 사건 하나지만 본인은 5개 사건, 5개, 6개 사건으로 본인 부인까지 혹독하게 당했잖아요. 불법 수사, 조작 수사, 온갖 압수수색을 당하고 한 게 본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예전처럼 감나라 배나라는 못할 것인데 지금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틀은 뭐 이제 추석 전으로 하고 가되 세부 내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제가 볼 땐 인사가 만사인데 그러면 그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을 어떻게 할 거냐? 검사 출신이 할 거냐? 아니면 개방형직으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논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정성화는 뭐가 문제예요?
정성화는 네. 중수청을 법무부에다 두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이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보안수사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다 두느냐. 중수청을 공소청과 함께 법무부에 둬버리면 그러면 법무부에서 사실상 검사들이 비대해지면서 두 청으로 갈려져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얘네들이 더 비대한 조직으로 하나로 커져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법무부 옛날 검찰청보다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를 지금도 하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를 직접 하거나 하느냐 요구하느냐. 지휘하거나는 줄 수가 없다. 네. 시민사회 쪽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가 미니멈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취재 기자가 뭔가 돈 먹은 것 같고 뭐 잘못 뭐를 했다라고 하면 데스크가 야 치워 임마. 그래서 내가 직접 취재할게. 그러면서 가지는 않거든. 이게 일종의 이제 공소청이 검사들이 경찰들을 어떤 제어하는 데스크 같은 수준이라면 그런 지위라면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보안을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또 가지고 와서 문서 올리고 그러면 이걸로 됐어 요거 가지고 기소를 해볼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정성호는 요구권에 요구권에 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요구권에 관해서는 말을 안 하고 내용 자체가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두는 걸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야.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백래시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그건 안 돼라고 하니까 그거는 내 안이 아니야. 법무부 안이 아니고 나도 그냥 한번 이야기해본 것뿐이야. 요렇게 지금 물러선 거죠. 예.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고 아마 한두 달 안에 한 두 달 안에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고 인사를 특히 잘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무엇보다 개혁적인 그렇지. 인물로 따라서는 검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잖아요. 5개, 부패 경제, 경제 범죄 관련 여러 가지 줄였는데 한동훈이 그거를 시행령을 손을 대잖아요. 등을 붙여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여기서 문어발식으로 쫙 타고 나가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지만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혐의가 나왔어 이거예요. 근데 도대체 대장동 사건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시행과 관련된 범죄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 수사해야 되겠네.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딴 근데 식이지 뭐.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저희는 재판부에다가 공소를 기각해라. 검찰이 불법 수사,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하는데 판사는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세요? 어떻게 봐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재판은 해볼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지금 본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을 해보고 내가 선고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은 계속 그런 불법 수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불법 수사해서 기소해도 판사가 재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찰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영장에서 나오는데 영장은 누가 내줘요? 판사가 내주잖아요. 그렇지. 영장이 99%가 발부되는 이 현실과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났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 게 사법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은 투트랙으로 이제 동시에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런 제도 개혁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제도 개혁에서 안고는 빠져버리고 그 안고 가지고 막 씨름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인사개혁 쪽은 손도 못 대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행 개선, 문화 개혁 이쪽은 그냥 요원한 일로 치부하고 흐지부지 되다가 한 2, 3년 지나잖아요. 네. 그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거 봐라. 검찰개혁 안 된다고 했잖아. 그냥 그 시스템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요렇게 이야기 나온다. 검찰 개혁 얘기는 진짜 전 전문가 아니면 듣다 보면은 부동산 딥스테이트 개혁이랑 똑같네. 똑같아.
처음에는 뭐 한다고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 뚜껑 까면은 결국 별거 현실적인 맥락으로 별거 또 없어. 그 나물에 그 밥 쓰고 같은 사람 쓰고 다 기재부 별거 관료 없어.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은 맞아요. 결국 그 사람 집 파보면은 다 개포동 그렇지. 1주택이고 그리고 내 이제 뭐 주식은 투자 안 하고 관광부자고 주식 안 하고 다 부동산 하고 PBR은 10이라고 장관이 그러고 막 지금 어? 검찰 개혁도 아마 뜯어보면 똑같은 그런 느낌이구만요. 똑같아요. 나 정말 스트레스 똑같아요. 받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네.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체제예요. 네. 제도가 아니고 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일각에서는 네. 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네. 본인이 임의로 저런 얘기를 했겠냐, 네. 다 대통령이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겠지 이러면서 부동산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제 이러면서 뭐 어.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이게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법은 본인이 이제 대통령 본인이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관점은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스타일이 음. 문제를 키워서 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깔끔하게 속도감 있게 이런 거 없습니다. 엄청 키워가지고 전 국민이 검찰개혁 전문가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스타일이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네. 사실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하나의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터져주면 좋은데 그런 걸 우리가 뭐 마음대로 터뜨릴 수는 없고. 아니 근데 과거 사례도 너무 많죠. 근데 과거 사례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북송금 그 수원지검 수사, 그렇지. 검찰청에서 술판 버리고 음. 특혜주고 면회 특혜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입만 열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오늘도 뭐 관련 제보자를 만났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괴로워한답니다. 정권이 이렇게 빨리 밝혀질 줄 알았겠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든 안 됐든지 간에 그 사건에 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KH그룹 배상윤 회장 지금 캄보디아에 도피해 있는데 당시에 검찰과 지금 권성동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구 조경식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권성동한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라는 건데 그 두 회장 중에 한 명이 그때 있었던 일을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증언을 하면 돼요.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해주면 야 검사들이 정말 이렇게 이거 영화 속에서나 있었던 일 아니야?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진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김땡땡 그 검사장 있잖아요. 전 검사장 한번 페북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그 보면 이런 이제 검사장 출신들이 페북을 쓰는데 공개적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도 법조인들만 이렇게 링크를 쫙 걸어가지고 정성호 장관님 개혁안이 맞다고 본다. 요렇게 이제 딱 쓴단 말이죠. 예.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도 일부 사람만 이렇게 링크를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공개적으로 한 걸 왜 가리세요? 이름을. 근데 네. 저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 저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검사장 출신입니다. 검사장 출신인데 저는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익과 돈이 되는 정관 출신의 변호사, 물론 저 사람은 자기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는 수사랑 기소랑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검사들처럼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저기에 저들의 돈과 정관의 부조리와 그리고 저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수사 관행, 기소 관행 편한 대로 가자. 옛날처럼 가자. 그게 가장 좋은 거지. 누구한테? 나한테. 내 동료들한테, 내 후배들한테, 그리고 내가 속한 리그에. 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나 검사 출신들만 알고 있거든요. 진짜 양심이야. 근데 저는 양심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상당수의 검사들이 저는 뭐 이문정 검사장이랄지 다른 분들은 여전히 검사들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검사들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신뢰 못하고 특히 저 정도 나이가 된 검사장이나 차장검사를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기 안위, 돈, 이익 말고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나? 한덕수나 이상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거든.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 근데 세상에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런데 내가 법무부의 검사들을 믿으라고? 검사 출신들을 믿으라고?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검사장 출신이 저렇게 말하면 저거는 잘못됐구나. 정성화는 잘못됐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과 뭐 본인이 수사를 직접 받아보진 않았기 네. 때문에 그거를 직접 받아보면 정확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법조계에 오래 있어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 반부패 수사부의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TV조선 재승인 사건 때 방통위 국장 과장 다 구속 기소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아직 1심 그 판결도 안 나왔는데 네. 그 국장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양한열 국장 변호사 비용 때문에 집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검사를 안 믿죠. 맞죠. 검사가 통으로 매줄 쓴다도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예 여기는 검사 천국이 아니라 얘들 갈라가지고 개방형 민간에서 들어가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하자라는 방법뿐이 없다니까요. 예. 검사 어차피 쓸 애들이 다 검사면은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영장 청구권이나 이런 게 지금 헌법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하고 어느 정도 지금 100% 못하지만 한 7, 80%, 60, 70% 틀을 잡고 가면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잘 하면서 결국에는 검사에 대한 그 특권이 적혀 있는 개헌, 그러니까 헌법을 개헌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폐지해야 되겠죠. 아 진짜 이거 우리나라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위공직자 이제 다 선출직으로 시원하게 그러니까 특정급 이상은 다 선출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기 이익들이 너무 걸려 있고 그거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들이 너무 이렇게 고질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최영현 TV였습니다. 봉지욱 기자 그리고 최상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